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네. 다 백중세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다들 정말 그야말로 아우성이에요. 국회가 국회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런 대통령을 그 자리에 계속 둬야 되냐. 이번에는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의견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탄핵 얘기를 꺼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아 근데 미친 놈들인 게 아니 40%가 높은 거예요 그게? 뭐가 더 진짜 그게? 아니 28% 이렇게까지 갔다가 40%가 오르니까 엄청 오른 걸로 착각하는 거야. 네. 아니 그 높은 게 아니었어. 지지율 1%가 아니라 0%가 되고 의석이 100개가 아니라 10개가 되더라도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하겠다. 네. 이렇게 가면 탄핵으로 가는 거예요. 아 제가 볼 그렇게 때는. 가면은 이제 지금 무슨 얘기 끝에 나온 거냐면 왜 저렇게 무모한 짓을 저질렀을까? 지지율이 40% 올랐다 뭐 이런 게 나오니까 그냥 불쑥 자신감이 생겨서 야 이종섭이 내버려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렇게 판단력이 떨어지고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러면 결국은 그만두게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장미 변호사님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런 기류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는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한번 전례가 있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해찬 전 대표가 우리 장기 집권 가능하다. 아하. 그리고 거기에 백업하는 여러 이제 뭐 자료들, 이론들이 많았어요. 이제 선거구와 관련해서도 유권자들 나이층 뭐 이런 걸 봤을 때 완전 재구조화가 시작됐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과정을 보면서 역풍을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 자세로 그게 뭐 선거 전략이나 정치 공학적인 선택지가 아니라 정말 지난 총선 때도요 180석을 이겼지만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서 서울의 강남, 송파, 서초를 빼고는 민주당이 다 이겼지만 전체적인 이 표집으로 보면은 별로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대단히 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빙으로 이기거나 지거나 승부가 갈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뭔가 변수를 좀 통제하는 쪽으로 민주당 지도부가 좀 전략을 짜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200석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경고하고 이런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예. 네. 탄핵을 얘기를 쉽게 꺼낼 상황은 아니지만 김성환 평론가 사실 국민들 마음속으로는 저는 이미 탄핵이 시작이 됐다고 생각해요. 대통령 지지율이 20%대까지 내려갔다고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혹시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래도 그렇게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탄핵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20% 조금 안 되는 사람들은 나는 반대야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윤 대통령 지지율이 29까지 내려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의 탄핵 수준에 가까운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30%대 다시 올라오고는 있지만 근데 이거는 많은 국민들한테 한 번도 이 구도가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예 마음속에서 싸늘하게 마음이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대통령이 뭘 해도 나는 믿기 어렵다. 그리고 그걸 신뢰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국민의 마음속에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심리적 탄핵은 이미 당했다고 보고 구체적인 법률적 탄핵 문제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민주당 얘기도 잠깐 하셨지만 어찌됐든 국민은 오만하면 심판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사실 함부로 이 문제를 언급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뭐 어떤 결과가 또 나올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지금 뭐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까지 같이 해서 최대한 의석을 많이 확보하는 게 일단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지금 우리 국민들의 탄핵 심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와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때는요. 일단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그 정부가 보여줬던 그런 것들. 과연 국가는 존재하는가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박근혜는 헛개비네. 뒤에 최순실이가 다 이렇게 저렇게 했네. 그렇다면 굳이 박근혜 저거 대통령 자리에 있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사실은 탄핵 심리를 끌어올렸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야 저거 저 자리에 그냥 뒀다가는 이 나라가 큰일 나겠네.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네. 경제가 이렇게 되고 일본에 저렇게 되고 외국 외교관계가 이렇게 되고 저게 계속 있는 한
이 나라는 정말 큰일 나겠네. 어떻게 만든 나라인데 이런 두려움 그런 것들이 지금 탄핵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우리 신인규 위원장 보시기에는? 저는 이제 탄핵이라는 것은 최후 수단이고요. 가장 마지막에 가장 이제 국민들이 쓸 수 있는 최후의 비상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탄핵 그 자체의 절차를 보면 국회에서 200석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소추가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6명 이상의 재판관이 파면 결정을 해야 인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절차적으로 봤을 때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과거 전례를 비춰보면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소추했거든요. 그때 기준으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을 지금 100번 이상 더 당해야 됩니다. 그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발언으로 대통령이 위반했다 그래가지고 경제적 무능 실정까지 묶어서 탄핵을 했다가 역풍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은 이제 민심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겪었던 두 번의 전례에 비춰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지금 탄핵을 당해도 100번 이상은 저는 당했어야 됐다라는 기준을 전 과거의 전례로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이번에 200석이 왜 중요하다고 보냐면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을 때는 보수에서 60명 이상이 소위 말하는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요. 그 추운 날 겨울에요. 15번 이상을 국민들이 매주 나가셨어요. 아마 더 될 겁니다. 횟수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그렇게 추위와 더위에 거리로 나오셔야 되는 그 번거로움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 200석 가지고 당장 탄핵하자 이런 뜻이 아니고요. 200석을 가지고 있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맘대로 못한다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보는 거고 저는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지금 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임기 3년 남았습니다. 저분이 저 자리에 어떻게 갔나요? 뭐 공부 잘해서 갔습니까? 가장 정의로워서 갔습니까? 유능해서 갔습니까?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표를 줘가지고 민주적으로 선출이 돼서 갔기 때문에 결국 권한을 위임한 국민들이 도저히 이걸 못 지켜보겠다. 권한을 회수하겠다. 이것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민주공화국 정신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나라를 어디까지 더 망가뜨릴 것이냐. 저는 더 이상 이제 지켜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 이번에는 국회가 200석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견제권으로서 저는 국회가 국회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결국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 전 그 생각이 듭니다. 국조도 있고 특검도 있고 그런데요. 장유미 변호사님. 지금 우리 헌법 제84조에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아니한다.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 이렇게 아니한다 이렇게 돼 네. 있잖아요. 소추되지 않는 거지 수사를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아니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국조나 특검을 통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뭔가 좀 중대한 범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고 한다면 그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가르마를 탄 건데요. 전두환 노태우 이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어쨌든 쿠데타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시효가 지나지 않았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때 이 헌법상 지금 말씀 주신 그 조항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중단이 된다라고 봐서 이제 재판 때 세운 것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채양명주 이야기를 하지만 모든 부분에 사실 대통령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이라는 건 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헌법재판소가 내건 기준에 따르면요. 일단 법령에는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라고 돼 있지만 정말 대통령 정도 되는 직책에 어떤 탄핵이 가결될 정도라면 아주 중대한이라는 또 단서 조건을 이 판례로 또 설치를 해놨어요. 그럼 중대한 법률과 헌법상의 위반이 있을 것인가? 지금 이렇죠. 민주당에서는 이종섭 전 장관 관련해서 특검 이번 국회 안에 4월 총선 이전에 하겠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아마 새로 국회가 개원하게 되면 그 부분은 계속 민주당이 이슈로 가져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거는 국기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종섭 전 장관만 조사해서는 이거는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본인이 결재한 부분이 뒤집어진 부분에 대해서 해명은 사실 대통령실의 안보라인가 대통령이 아니면
아니면은 해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사 당연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은 어떻게 했습니까? 공수처에 나가면서 본인 핸드폰 제출했어요. 이미 제출이요. 깡통폰 제출했거든요. 그러면 수사를 더 철두철미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동인을 이미 그 대통령의 전직 장관이 제공하고 갔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든 대통령을 겨냥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수사인 건 맞아 보입니다. 제가 이거 법률적인 거 조금만 더 보강 설명드리면요. 예. 탄핵이라는 거는 정치적 의사결정이니까 좀 분리해서 보셔야 돼요. 탄핵은 200석 이상 되면은요. 국회가 판단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로 가는 거고요. 수사에 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은 현직일 때 불소추 특권, 그러니까 소추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재판을 안 받는다는 의미지 수사는 예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위공직자 수사에 관한 공수처법을 보면요. 대통령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수처가 부르면 부르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도 이채양 명조 관련해가지고 가담된 의혹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 거기에 대해서는 현직이라 할지라도 저는 조사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법 3조 3항에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뭐 의견 진술하거나 이런 걸 못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과거 윤석열 해라, 대통령이 마라. 검사 시절에 검찰총장 윤석열의 기준, 그러니까 조국 장관 수사하던 그런 기세를 비춰보면요. 지금 공수처도 윤석열 대통령 이 정도 혐의 나오면요. 수사해야 됩니다. 그 기준을 그대로 갖다 쓰면요. 지금 이제 탄핵 얘기가 막 나오고, 그러니까 그 전에 한참 이제 민주당이 공천 가지고 좀 힘든 시절에 이러다가 뭐 국민의힘 과반 되겠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뒤집어졌고 저는 국민의힘이 약간 이번 총선 포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대통령하고 여당의 선거 총사령탑하고 싸웁니까? 그건 뭐 하지 말자는 거죠. 저는 그래서 대통령 윤석열은 총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닌가. 왜 그럴까? 총선에서 만약에 지면 자기가 아주 불행해질 것, 그거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데 뭐 다른 생각이 있는가 막 이해가 안 되고 궁금하고 또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권 세력 200석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가 민주당에서 경고를 했는데 먼저 박지원 전 국정원장 얘기를 들어보죠. 반윤 세력이 다 합치자 이거예요. 어, 그 특검을 위해서. 어허. 만약에 지금 현재 녹색정의당이 우리하고 함께하지 않고 있지만은 그분들이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겠어요? 어, 개혁신당 이준석 신당이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우리 민주당은 과반 이상을 해서 제1당이 돼야 된다. 두 번째, 이러한 민주진보 개혁 세력들이 합쳐서 200석을 해야만이 특검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러한 행태가 계속된다고 하면은 탄핵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예, 일단 뭐 그 뜻은 이제 탄핵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200석 얘기가 나오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거 자칫 교만하게 비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오히려 표 떨어진다. 그렇게 걱정한 거죠.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이 경고했습니다. 그 내용도 들어보지요. 선거의 판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주 힘겨운 백중세입니다. 이게 엄살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연이어서 과도한 의석수를 자신하거나 또는 과도한 정치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이런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러한 개인적 언급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제 김성환 평론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골프하고 선거는 고개 들면 뭐 죽는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비춰질까 봐 그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취재를 해보면은 판세가 확연히 좀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까? 판사가 뒤집어졌다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동아일보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했고요. 예. 오늘 동아일보에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의 판세 분석 결과를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해놨더라고요. 비교를 했는데 뭐 복잡하긴 하지만 뭐 지난번엔 49석인데 지금은 48석으로 좀 줄었잖아요. 한 석이 줄긴 했는데 차이는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이 8석밖에 못 갖고 갔거든요. 49석 가운데. 근데 이번에 판세 분석한 걸 보니까 용산만 접전 정도 수준이고 국민의힘이 볼 때도 한강벨트에서 이길 만한 곳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 백중세라고 보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전에 지금 분위기 바뀌기 전까지만 해도 한강벨트는 국민의힘이 다 가져간다. 한 이번에는 49석 가운데 한 20석 정도는 우리가 48석 중에 20석 정도는 갖고 올 수 있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얘기했었거든요. 지금 그런데 지난 21대 총선 8석 겨우 갖고 왔었던 수준, 거기에 한 석 더 얹어질까 말까 한 수준 정도, 판세 정도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더 뭐랄까, 이게 흥미롭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지금 제가 예전에도 여론조사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낙동강벨트란 영남권 여론이 민주당한테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좋지 않았는데 지금 조사 나온 것들을 보면은 낙동강벨트하고 벨트에서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상당히 선전하는 것으로 나와요. 이건 부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한국사회여론연구소하고 한국리서치가 그 여론조사 실시한 걸 그 실시한 거를 동아일보가 분석을 한 걸 보니까요. 낙동강벨트 10개 선거구 가운데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한 지역은 부산 사흘하고 경남 양산갑 2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양산갑은 원래 국민의힘세가 좀 강한 곳인데요. 양산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두관 후보, 그다음에 김태호 후보 2명이서 붙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도 사실은 지금 백중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세하다고 얘기할 만한 데가 별로 없다는 거죠. 나머지 7개 지역구는 전부 다 접전지라고 분류가 되고요. 그중 3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열세, 4개는 우세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이 확실히 반응하고 지금 많이 뒤집어졌다고 하는 건 그건 뭐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인 것 같아요. 뭐 TV조선에서 이대로 가다가 100석 뭐 이걸 지금 보도를 하는 바람에 국민의 후보들이 전부 100석 이렇게 얘기하고는 있지만 제가 볼 땐 그건 좀 엄살에 가까운 얘기인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다 하더라도 이전에 보였던 그 여론 지형하고는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장유미 변호사 네. 지금 뭐 이렇게 이제 총선 직접 관여는 안 하시지만 이렇게 후보들 보면은 선거 치를 때 이렇게 느낌들이 오거든요. 네. 되게 본인들이 안다고 해요. 이번에 내가 되겠네, 안 되겠네. 기류를 직접 느끼니까요. 예. 그리고 악수할 때 힘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다고 그러는데 혹시 최근에 좀 뭐 들은 얘기 있으신가요? 저는 그 얘기는 들어요. 오히려 오늘도 눈에 들어왔던 인터뷰 워딩이 있는데요. 김경진 후보가 동대문에 예. 장경태 후보랑 붙었잖아요. 이러다 500석으로 수도권 후보들 고꾸라질 거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500석? 500표 차이로. 500표 차이로. 정말 근접한 차이로. 왜냐하면 정권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도 항시 계십니다. 그게 뭐 본인 판단이니까요. 근데 그게 다 퇴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으면 아주 좀 낙관을 했던 지역의 이 국민의힘 후보들도요, 대단히 낙담하고 있다는 얘기를 직간접적으로 정말 듣고 있어요. 이거는 대통령이 너무너무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또 그쪽의 울분입니다. 이거는 민주당이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책골을 넣었다라고 하고 평지 풍파를 일으켰다라고 언론이 쓰고 있어요. 대통령이요. 이 선거 판세에. 이게 누구 힘들까요? 지금 다들 정말 그야말로 아우성이에요. 국민의힘 후보들이요. 아주 몇몇 정말 누구를 갖다 꽂아도 될 법한 지역을 제외하고는요. 다들 울부짖고 있는 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의 사실상 합작품 아닙니까? 제가 보수에서 정확하게 이건 진단을 해드릴 수 있는데 2020년도에 제가 송파 갑 지역에서 제가 선거를 뭐 김홍원을 좀 도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기준으로 보면 그때 2,000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주 간신히 이겨가지고요. 송파 갑이라는 지역도 이제 상당히 좀 어려워졌구나를 그때 체감을 제가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미래통합당과 지금의 국민의힘을 비교하면요.
지금의 국민의힘이 훨씬 더 경쟁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더 얻을 표가 없고요. 게다가 지금 그때 2020년도에 미래통합당은 그래도 야당이어가지고 문재인 정부 싫었던 사람들은 그나마 결집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그 결집도 떨어졌지만은 이제 여당이 됐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을 가진 상황에서 많은 분들의 기대가 더 실망으로 바뀌고 있어가지고요. 구도로 보면은 훨씬 더 안 좋은 겁니다. 게다가 이슈도 안 좋은 게 너무 많고, 뭐 인물 경쟁력도 2020년도보다 더 낮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정무적인 감각과 모든 걸 좀 종합해 봤을 때는 송파 갑정만 놓고 봐도 이거 지난번 총선보다 더 어렵다. 그러면은 뭐 다른 지역은 이야기할 것도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번에 아마 두 자릿수를 아마 걱정해야 될 상황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이제 총선이 그야말로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지요. 오늘이 19일,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인데요. 총선 결과도 매우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선거를 치르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가장 가까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아닐까요? 그러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왜 이종섭이 돌아오고 황상무가 물러납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다른 때 같으면 꿈쩍도 하지 않았을 용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용산이 굴복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나게 생겼다고 얘기하니까 굴복하는 겁니다. 물론 표 떨어질까 봐 그런 거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서 틈을 봅니다.